네, 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9, 10을 맡게 된 EOE 13기 양희수입니다. 먼저 챕터 9, Center of Mass and Linear Momentum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nter of Mass, 즉 질량 중심은 여러 분자들이 포함된 계에서의 운동을 더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고 한 물체의 선 운동량을 계산하며 이걸 바탕으로 질량 중심으로부터 여러 분자의 선 운동량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2차원 운동에서의 충돌, 그리고 운동 중에 질량이 변할 경우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인 Center of Mass에서는 질량 중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Center of Mass, 즉 컴이라는 것은 입자들의 계에서 질량 중심은 모든 질량이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외력의 합력이 그 지점에 작용되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야구 배트를 던졌을 때 이 배트의 회전이나 여러 가지 모양은 바뀔 수 있어도 결국 이 배트의 질량 중심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여러 물체의 운동을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해서 그 운동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질량 중심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1차원 운동을 예로 들어봤을 때 질량 중심은 모든 입자의 평균적인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입자의 질량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두 입자가 오른쪽 그림처럼 있을 때 이 두 입자의 질량 중심은 두 입자를 m1분의 1 대 m2분의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더 질량이 무거운 쪽에 치우치도록 질량 중심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n개의 입자로 확장하면 아래 식처럼 x컴은 모든 질량의 합분의 m1x1, m1x2 이렇게 해서 mn, xn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시그마를 통해서 간단히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운동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우리가 배웠던 그 단위 벡터에 따른 표현법처럼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분자가 아닌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basis라고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한 물체가 그 모양이 그냥 한 위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이럴 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나타냈던 시그마 표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분 표현으로 나타내 주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전체 질량분의 1 그리고 시그마를 그대로 전체 질량분의 1 그리고 적분 기호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밀도가 특히 일정할 때 uniform object일 때 밀도가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dm을 v분의 m dv라고 생각해서 대입해 줬을 때 dm 대신에 이 v분의 m dv를 대입해서 n분의 1이 소가 되고 v분의 1 그리고 적분 x d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히 밀도를 포함한 모든 질량이 대칭일 때 질량 중심은 대칭점, 대칭선, 대칭면 등 대칭 요소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턴 제2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중심에 대한 식에서부터 이 뉴턴 제2법칙을 유동할 수 있는데요. 질량 중심에 대한 식에서
그 위치에 대한 질량 중심에 대한 이 식에서부터 m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줬을 때 이와 같이 질량과 그 좌표에 대한 식이 나오고 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질량과 속도에 대한 곱이 나오고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ma라는 뉴턴제 이 법칙과 유사한 식이 나옵니다. 기존의 뉴턴제 이 법칙인 F는 ma에서 F의 모든 합을 똑같이 계산해줬을 때 여기에서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나온 이 ma라는 공식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F는 ma라는 공식에서 이 공식은 입자가 하나일 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 입자의 경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그 질량 중심의 위치에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그냥 전체 힘이 아니라 알짜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 자체는 외력, 즉 가해지는 힘과 그리고 내력, 즉 그 계 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힘을 모두 고려해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이 두 번째 식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외력은 외력끼리, 내력은 내력끼리 다시 묶어서 나타내보면 외력의 전체 합력은 알짜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내력의 전체 합력은 결국 그 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턴 제3법칙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알짜 힘은 그 계의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 운동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력과 선 운동량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알짜 힘은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은 알짜 힘에 의해서만 분자의 선 운동량이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곧 알짜 외력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선 운동량 변화량도 0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배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선 운동량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운동량을 저희는 모든 운동량의 합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다시 식을 세워보면 아까 저희가 앞서 계산했던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식에서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값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시 저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환해 봤을 때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됩니다. 이러한 식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돌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단일 충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뉴턴 제3법칙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충격량에 대한 식과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에 대한 식을 통해서 앞서 알고 있던 앞서 언급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dt를 좌측으로 넘겨서 적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고 이는 앞서 알고 있던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식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돌에서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충돌의 종류에는 크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운동이고, 비탄성 충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일부 손실되는 것과 운동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는 완전 비탄성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충돌의 탄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 식에서 보면 어, 위와 아래가 모두 상대 속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식은 충돌 전의 상대 속력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식은 충돌 이후의 상대 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 속력이 유지되면, 즉 충돌 전후에 두 물체가 상대 속력의 크기가 똑같으면 탄성 충돌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물체의 상대 속력이 충돌 이후에 0이 됐을 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 상대 속력이 0이 된다는 것, 즉 두 물체가 충돌한 뒤에 합쳐져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식 한계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저희가 얼마나 손실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은 하나가 나오고, 하지만 미지수는 나중 속력인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저희가 모르는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함께 움직이는 운동, 즉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두 물체가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 가지 특수한 예로 두 번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충돌 전의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충돌 이후에는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을 라지 V라고 두면 충돌 이후의 운동량은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을 두 번째 물체가 처음 상태가 정지가 아닌 경우로 일반화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운동량에 관련된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때 질량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물체가 질량 중심을 향해 운동하다가 충돌해서 정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량 중심은 나중 속력,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한 이후의 속력을 가지고 꾸준히 등속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충돌 전에 두 물체를 질량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물체가 둘 다 질량 중심을 향해 이동하다가 질량 중심에 부딪혀서 이 충돌한 순간 이후로는 정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성 충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됩니다. 따라서 등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는데요. 먼저 운동량의 보존식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식입니다. 이때는 미지수가 두 개, 등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값을 연립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두 물체의 질량의 상대적인 값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크게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두 물체 중 한 물체가 다른 물체보다 질량이 월등히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물체가 같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1과 m2에는 둘 다 m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풀어주면 첫 번째 물체의 속력은 나중 속력은 두 번째 물체의 처음 속력과 같고, 두 번째 물체의 나중 속력은 첫 번째 물체의 처음 속력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비해서 질량이 월등하게 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M2분의 M1의 경우 0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첫 번째 물체의 나중 속력은 첫 번째 물체의 처음 속력에서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물체의 경우에는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이 거의 비슷해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첫 번째 물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두 번째 물체에 다가왔다가 그대로 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두 번째 물체를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벽에 첫 번째 물체가 다가와 튕겨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보다 월등히 큰 질량을 가질 경우에 다시 공식에 대해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물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물체의 2배의 속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처음 속력의 반대 방향을 더해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커다란 물체가 작은 물체에 충돌한 이후에 커다란 물체는 자신의 속력을 유지하고 두 번째 물체는 이 커다란 물체로부터 힘을 받아서 더 빠르게 튕겨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돌을 2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2차원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물체의 운동량 그 자체를 서로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과 Y축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체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 물체가 부딪혀서 다른 방향으로 튕겨 나갔을 경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물체의 X축 방향의 요소 그리고 Y축 방향의 요소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첫 번째 물체가 충돌 이후에 그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갔을 경우 그 물체의 X축, Y축 방향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어떤 계에서 질량이 변화할 때 가속도와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질량이 m인 로켓이 초기 속도 v를 가집니다. 연료를 dt시간당 dm만큼 뒤쪽으로 분사하면서 나아갈 때 로켓이 본 연료의 상대 속도는 v relative입니다. 이때 로켓의 속도 변화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켓의 전체 운동량은 처음에 m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료 자체도 로켓의 질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뒤로 분사된 연료도 운동량 보존에 포함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 로켓의 처음 운동량은 로켓의 나중 운동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분사된 연료의 속도를 일단은 u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연료의 운동량인 -dm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의 나중 운동량인 나중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가 됩니다. 이때 뒤쪽으로 분사된 연료가 저희는 상대 속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속도인 u로 다시 나타내주면 로켓이 보았을 때 연료의 상대 속도가 v relative이기 때문에 로켓의 나중 속력에서 상대 속도를 빼주면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풀어서 정리해주면 m dv는 -v relative dm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으로부터 저희는 두 가지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이 공식을 시간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은 곧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켓이 뒤로 분사하는 연료의 속도, 그러니까 연료를 분사하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연료를 뒤로 분사하는 속도를 간략하게 R로 나타내주면 MA는 V relative의 R이 되는 First Rocket Equatio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해볼 식은 위에서 나타낸 이 식에서 양변을 라지 m으로 나누어져서 dv는 마이너스 v relative n분의 dm 이라는 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양변을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적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해 주게 되면 dv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준 값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처음 질량에서 나중 질량까지로 적분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서 이것을 두 번째 로켓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이 로켓의 속도 변화량과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림과 같이 타깃 물체의 질량이 m인 분자들이 연달아 부딪혀서 속력이 델타 V만큼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속력 델타 V만큼 변하는 것은 이 분자들 각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T 동안 n개의 분자가 충돌할 때 이 타깃에서는 얼마나 힘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깃에 가해지는 일단 충격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타깃에 가해지는 충격량 그 자체는 분자들이 받는 충격량이 곧 타깃에 받는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분자들의 충격량, 즉 분자들의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타깃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n 델타 p가 됩니다. 여기서 n은 몇 개의 분자가 충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때 이 분자들의 운동량 변화량이 곧 이만큼의 값이 분자들의 운동량 변화량, 즉 분자들의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 바로 타겟의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격량은 곧 평균 힘에다가 시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염두에 두고 다시 첫 번째 식을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자들은 질량이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기 때문에 델타 P를 m 델타 V로 다시 치환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분자들의 질량과 그 개수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그냥 전체 질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평균 힘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나타내는 델타 T분의 델타 M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자가 타깃에 부딪히는 횟수, 시간당 횟수가 될 것이고 델타 V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가 처음에 V라는 속도로 왔을 때 정지하는지 아니면 다시 V라는 속도로 튕겨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타깃에 가해지는 평균 힘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9단원 질량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원인 회전 단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